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기전 3897년부터 2333년까지 1565년 동안의 신시배달국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삼국유사 권 제1고조선조 중에서 환웅에 대한 부분을 캡처한 것입니다.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으로부터 기술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환웅부터 시작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주인공은 환웅이죠. 환웅과 유사한 신화가 브리아트에도 있습니다. 게세르 신화입니다. 스토리의 구조가 매우 흡사합니다. 둘째 아들이요 하늘에서 하강하고 나라를 건국하고 아들이 또 건국하고 그렇게 돼 있죠. 삼국유사 권 1 기 2편 고조선조입니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의 서자인 환웅이 천하의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왜 삼위태백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 것으로 판단했을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 제 나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스토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동아시아 홀롯에 온난습윤했던 홀롯의 기후 최적기였습니다. 이제 서해는 육지에서 이제 물이 잠겨서 수심 13m, 평균 13m 정도의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좀 더 높은 지대로 산동반도로 또 우이 쪽으로 바레만 쪽으로 금강 이쪽 한반도 쪽으로 한강 쪽으로 대륙으로 옮겨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요하문명, 황하문명 이런 문명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명을 가지고 있던 저지대 사람들이 좀 더 높은 데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고 있었고 이곳에는 인구도 많았을 것이고 평야지대이고 기후 또한 8,000년에서 5,000년 전 동아시아는 온난습연했던 홀롯의 기후 최적기였다. 그렇다면 가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시배달의 대략을 정리해 봅니다. 서기전 4,000년경에 이르러 홍익인간의 시대가 호족과 웅족의 전쟁으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였다. 지소씨의 무리는 서안 부근을 비롯한 황하 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사막지대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 후 약 3,000년이 흘러 더 흘러 환국 말기가 되면서 지소씨의 무리와 황공씨의 일부 무리가 황하 상류 지역입니다. 땅을 놓고 다투기 시작하였다. 지소씨의 무리는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죠. 제일 먼저 오미에난으로 서쪽 사방 분거에서 먼저 나온 무리들이죠. 이들이 이제 백소씨의 일파였는데 황하 상류 지역의 사막지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고 바로 이들을 호족이라고 불린답니다.
반면 황궁시족은 이제 웅족으로 불리는 족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토착이 호족이고 그 후에 이주한 것이 웅족이 되겠죠. 이들이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호족은 성질이 난폭하고 이기적이며 전쟁을 즐기는 족속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후대에 황제 헌원의 백성이 되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웅족은 성질이 미련하고 고집스러워 물러서지 아니하는 족속이다. 배달 조선의 지배층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환궁 말기인 서기전 4000년경에 이르러 웅족이 황하 상류 지역으로 팽창하자 호족이 텃세를 부리면서 전쟁이 발발하였답니다. 지도로 보면요, 황하 상류 지역, 제가 붉은색 동그라미로 쳐놨죠. 서안의 서쪽입니다. 좀 더 지대가 높은 그런 지대죠. 그리고 위로 디귿자로 이렇게 황하가 굽이쳐 올라오죠. 그 부분이 흉노족의 터전이었던 오르도스죠. 오른쪽 족속별로 보면 견족과 백족이 그 지역에 살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호족과 옹족이 이제 팽창하면서 싸움이 붙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환웅이 출현합니다. 서기전 3900년경에 환웅이 천왕랑이 되었답니다. 이게 화랑의 전신이라고 하죠. 큰 뜻을 품고 홍익인간 시련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옹족과 호족의 전쟁 소식을 듣고 그 뜻을 펼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환인이 이 부분을 평정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고심하던 끝에 사무의 태백을 내려다보라 가히 홍익인간할 수 있도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인간 세상을 구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이제 삼신이 나타나서 일러 주었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서자부대인 환웅이 적합한 인물로 이제 선택이 된 것이죠. 오가들이 모두 환웅을 천거하였으므로 환웅이 곧 삼위산과 태백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파견되어서 그곳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시로 이제 우리 백두산 쪽을 신시로 비정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삼위산, 태백산 중심으로 파견이 되었다. 이제 그런 것이죠. 환웅이 태백으로 무리 3000을 이끌고 가서 하늘의 뜻을 열고 가르침을 세우고 이제 그곳을 호족과 옹족의 난을 진압하게 됩니다. 천왕랑은 이제 군사로 치면 정예부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897년 환웅이 이제 명을 받들어서 3, 4, 5가와 천왕랑의 무리 3000을 이끌고 저 멀리 떨어진 황하 상류 지역의 태백산으로 향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천부인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 있죠. 한편 반고라는 인물은 또한 그 환웅이 이동할 때 이제 반고도 같이 이동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돈황 쪽으로 삼위산 쪽으로 이동해서 견족의 나라를 맡아서 다스리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원 지역은 배달국의 문화가 뻗어나가는 1차적 대상 지역이었다. 그런데 배달국 계열 중에서 가장 먼저 중원으로 들어갔던 일파가 반고계랍니다.
견족 쪽이라고 하죠. 나중에 이제 치우와 헌원이 서로 싸워서 이제 헌원이 제압당하고 탕록전투에서 제압을 당한 다음에 이제 치우가 죽이진 않죠. 그리고 서쪽 바로 이 지역으로 귀양을 보내서 그쪽에서 조용히 살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헌원은 남은 여생을 그쪽에서 살다가 이제 능도 거기 있죠. 사망해서. 그러다가 한 300년쯤 후에 헌원의 후손 중에 요임금이 나타나서 이쪽에 견족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토착민들을 규합해서 이제 세력을 키우고 그러면서 동쪽에 염제 신농씨의 나라들 이제 치우가 먼저 접수를 해서 단원국을 세우고 이제 그랬죠. 그걸 기습 공격해서 점령을 해버리니까 그곳에 비왕으로 있던 단군 왕검이 동북으로 피신해서 아사달에 단군 조선을 세웠다. 이렇게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반고는 뭐 술수를 좋아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고요. 반고 가한 이렇게 되죠. 여기죠. 환국의 한 갈래인 반고 계열과 토착민 문화가 융합된 중원지역 화하족의 문화입니다. 결국 배달국이 동북방에 자리한 이후 이 동북방에 자리했다고 합니다. 그 보키시, 여와시, 소전시, 소우시 등 배달국의 많은 제조 장수들이 중원으로 이주하여 배달국의 천선 문화를 전수, 반고 계열을 제치고 중원 문화의 비조가 되었다 하는데 왼쪽 지도에 보면 그 신시가 백두산 위에 있고 그곳에서 이쪽 그 서쪽 중원의 서쪽 지역으로 파견이 돼서 신시 이제 웅족과 호족의 싸움을 평정하고 이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림에서는 환웅천왕이 그러면 저쪽 그 북쪽에서 이쪽 동쪽 백두산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게 맞는가? 아니면 환국이 이쪽 그 만주 지역도 환국이었으니까 이 환국에서 환인이 환웅을 이쪽 동쪽에 있다가 환웅을 서쪽 중원 서쪽 지역으로 파견하면서 그 서쪽 지역에 가서 환웅천왕이 신시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배달국이 설립이 되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호족과 웅족을 평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신시를 열고 평정한 것인지 아니면 백두산에다 신시를 열고 그쪽까지 멀리 가서 이게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태백산도 이제 그쪽 3위 태백이 있는 지금의 백두산 태백이 아니고 이제 그쪽으로 비정을 하면 신시를 수도로 삼고 배달나라를 열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한 다음에 신시를 열은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 나중에 이제 보키시라든지 치우가 자꾸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신시를 서쪽으로 비정을 하면 그런 내용들과 다 일치가 되죠. 방향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웅녀와 배필로 삼았고 이후 웅족에서 웅, 고, 여, 강, 공손, 희씨 등 성씨들이 나와서 배달나라와 단군조선 시대에 걸쳐 명문족이 되었답니다.
이유호족은 서기전 2698년 황제 헌원이 출현하기까지 약 1100년간은 역사상의 악역으로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치우한테 귀양을 가서 헌원이 가서 바로 이곳에서 이제 권토중래 세력을 키우고 이제 이 헌원의 후손들이 요순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중원 세력이 이제 동아시아의 패자로 그래서 보키시, 치우, 염제, 신농 이쪽 배달국의 이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면서 이제 이어져서 오늘날 이제 한족 소위 중국이라는 한족들은 황제 헌원을 자기들의 시조로 모시게 되고 이제 헌원 중심의 역사를 기술하게 되고 이제 염제 신농과 복희 치오는 이제 그 주변에 밀려난 형태로 이제 시조로 받들어지게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저는 이제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배달 시대의 계보 뭐 그런 부분들 제가 정리한 것들이죠. 여기서도 반고는 사무이산, 환웅은 백두산, 태백산으로 간 것으로 돼 있는데 과연 그랬을까? 우리 역사의 주체로서 제가 옹족 토착 문화와 천손 선도 문화의 합이다, 연합이다. 그렇게 해서 정리한 한 페이지로 정리한 것이고요.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윤내연 교수에 따르면 이때는 마을 연맹체 사회 배달 신시 배달은 마을 연맹체 사회 뭐 추장 사회, 군장 사회였을 것으로 이제 이렇게 연대별로 보면 매치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은 보통 성경에서는 족장 시대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 한참 후인 4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서기 전으로 치면 BC로 치면 한 200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배달 환웅 시대 이제 아담은 BCE 4004년이니까 환궁 말기죠. 신시 배달이 설립되기 몇백 년 전, 한 200년 전쯤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교적 세계관과 역사 기술 이렇게 돼서 이제 선도적 세계관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적 역사 기술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실증사학으로 보면 그 기술이 학문적 충실성은 많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경희 교수의 책에서 발췌한 표고요. 종족 구성, 문화적 정체성을 또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백두산 문명과 한민족의 형성이라는 책입니다. 정경희 교수의 강의도 쭉 들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분류했던 것과도 뭐 크게 배치되지는 않는 것으로 봅니다. 맥족, 예족. 그래서 맥족을 발족이라고 하고 예족을 세족이라고 하죠. 우리의 그 조이 뭐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배달국의 주족은 맥족으로 이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족을 흡수해서 맥족으로 주도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정경희 교수 책에서 이제 연대별로 부도지와 환단고기와 규원사화에 따라서 그걸 연대별로 이제 정리한 표입니다. 이제 깔끔하게 볼 수가 있죠. 증심록 부도지와 환단고기와 규원사화의 그 시대별 분류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도 사서류는 우리 상고사를 계통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배달국의 대략 커버란 환웅 일대부터 이제 신시배달국, 치우 자오지 환웅, 치우죠. 청구 배달국 14세부터 이제 그렇게 해서 분류가 되고 조직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정리를 해놓은 표입니다. 이것도 환단고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 페이지로 배달의 역사를 정리해 본 것이고요. 신시시대가 있고 청구시대가 있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 기준은 치우천왕, 자오지 환웅이라고 하죠. 치우천왕 때 청구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산동반도 쪽에. 청구시대 때는 제후국이었던 유흥국의 왕인 헌원입니다. 이런 관계들을 파악을 해보면 우리 전체적인 한국 상고사를 이해하는데 이제 기본적인 그 틀이 잡혀질 것으로 봅니다. 유흥국은 소전시로부터 이어진 나라인데 백성은 지소시족과 황토인으로 이루어졌다. 그 황토고원 이 일대가 다 유흥국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전시에서부터 내려와서 이제 헌원이 이어받게 되죠. 배달국 시대에는 이제 황제라고 하죠. 뭐 목화, 토금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적재, 흑재, 뭐 황제, 청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그 오부의 하나입니다. 황제라는 것이 누르황자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서기전 2697년 그러니까 2698년에 유흥국의 왕이 된 헌원이 이제 자기가 황제가 돼보겠다 이제 이래서 도전을 하게 되죠. 치우천왕한테. 그게 한 10여 년 후. 그래서 이렇게 탕록 전투에서 끝나고 70여 해를 이제 싸웠다고 하죠. 거기서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헌원이 치우를 죽였다고 돼 있는데 환단고기에서는 치우가 헌원을 사로잡고 헌원이 항복을 했다. 그래서 자부선사한테 가르침을 이제 헌원에게 가르침을 주고 헌원이 개과천선해서 이제 그래서 치우천왕이 목숨은 살려주고 서쪽에 가서 남은 여생을 살아라 개과천선하면서 자숙하면서 그렇게 해서 헌원이 황토고원 중원 서쪽에 그쪽으로 가서 남은 여생을 수십 년을 더 살다가 거기에서 묻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헌원은 100년을 넘게 사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환단고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안에서 죽었답니다. 헌원이. 제후국의 황제로 봉해졌다가 서안에서 죽었다. 그 일대의 능도 황릉이 이제 그쪽에 있습니다. 이로써 치우천왕은 12제후국을 모두 평정하고 세상은 다시 평화 시대가 되었으며 이후 서기전 2383년경까지 약 300년간은 거의 전쟁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없게 되었다. 300년 후 헌원의 후손 당뇨에 의해 요순시대가 개막이 되고 동아시아의 역사의 중심이 서서히 헌원의 후손들에 의해서 전개되게 됩니다. 우리는 밀려나게 되죠. 배달의 중앙 조직 및 지방 제후국, 풍백우사 많이 들어봤죠. 우가마가 저가구가 개가 그렇게 돼 있고요. 치우천왕 시대의 오부의 천자 그 중에 하나가 황제 헌원이다. 탕록의 서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랫부분에는 배달국 일의 역대 왕조 이제 그 소위 그 화하족 중심의 한족의 역사를 제가 중국 25사라고 하죠. 그거를 정리해 본 것이고요. 이제 신시배달의 국가운영 체계입니다. 305사 조직입니다.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환웅에서 풍백, 우사, 운사 이렇게 해서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 이렇게 해서 우가마가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조직이고요. 단군의 조직도 이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천부인 세계. 환웅 신시 배달 시대 연대기 대강입니다. 쭉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 사용한 문자가 이때부터 있었답니다. 그래서 녹도문도 있고요. 뭐 용서, 태어복희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로 이름이 있는 기억할 만한 이제 이름들을 제가 노란색으로 칠을 해놨습니다. 고시씨, 태어복희 씨, 소전씨, 신농씨. 치우천왕 때는 또 상형 표의 문자 꽃화자 화서를 썼답니다. 그리고 상형 표의 문자 또 비우자 우서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고요. 헌원, 그 다음에 단웅구. 그렇게 되어 있다가 300년 후에 요임금이 출생을 하고 단웅국을 기습해서 멸하고 비왕이었던 단군왕검이 이제 그렇죠. 그 사이에 순임금이 또 태어납니다. 2357년에 요도 당뇨가 되고 쿠데타에 의해서 단군도 단웅국의 비왕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2334년에 단군 왕검이 왕성을 나가 순방하는 사이에 요가 단웅국을 기습 점령하고 단웅국 왕 홍제가 붕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년 동안 이제 단군 왕검이 무리 800을 이끌고 동북의 아사달로 이동하여 나라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구족의 추대에 의해서 10월 3일 날 2333년 10월 3일 서기 전이죠. 구족의 추대에 응하여 임금이 되어 아사달에서 조선을 개국했다. 신시 배달의 위치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그 역사 지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사무이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아버지가 내려다본 사무이태백이 어디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환단고기는 신시가 백두산 위에 있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파견된 것으로 왼쪽 큰 붉은색 원으로 파견된 것으로 이제 이렇게 됐는데 먼저 백두산의 신시를 열고 과연 환웅이 말입니다. 멀리 황하 상류 지역으로 평정하러 갔을까요? 아니면 환국 연맹체 중에서 우리는 동북 지역에 있었던 한 분국, 환국이 12분국이 있었으니까 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뭡니까? 부도를 이제 가진 종주국의 이제 어떤 정체성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환인이 이제 환웅과 반고가 호족과 옹족의 싸움을 평정하러 이제 중원 서쪽으로 가도록 이제 이렇게 파견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서쪽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신시를 세우고 평정을 하고 배달국이 이제 건국이 된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보면 그렇죠. 태백산 아래에 신시를 열어 개천했다,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 태백산이 지금 백두산 태백이 아니고 사무이 태백의 태백이라는 것이죠. 환국 조정에서 멀리 1만이나 떨어진 서남쪽 지방으로 태백산을 향해 가서 이 말과 그래야 연결이 되죠. 또 청구시대에
강수는 이제 강씨가 이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인데, 강수는 태백산 부근에 흐르는 황하의 지류입니다. 백두산, 태백산, 백두산에 신씨가 있었다면 이 황하의 지류가 아니죠. 태백산이 황하의 지류라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강수가 소전씨가 봉해진 나라는 이 강수 지역으로부터 동서남 방해중 볼 때 서방이랍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밑에 청구시대에 치우천왕은 태백산에 있던 수도를 동쪽으로 옮겨, 수도가 서쪽에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동쪽으로 옮겨 1년 동안 구제국을 평정한 후, 이게 동쪽에 평야지대를 다 점령을 하는 것이에요. 염제 신농국을. 옹호산에 옹거하고 회대 사이에 산동 지역을 개척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단웅 염제 신농국을 이제 폐하고 단웅국을 세운 것이죠. 여기에 자극받아서 헌원이 자기가 패권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돼서 치우한테 도전한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씨가 서쪽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죠. 이것은 그 한국 상고사학회 이중재 회장의 그 한민족사라는 책에서 이제 있는 것을 발췌한 것인데요. 사무이와 태백은 사무이산과 태백산이다. 사무이산은 중국 감숙성 돈왕현 남쪽에 있으며 태백산은 장백산의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이산에 관하여 언급하기를 사무이산은 과주 즉 현재의 돈황의 소재에 있다. 그렇다는 겁니다. 사무이산은 돈황현의 남쪽에 있다. 사무이산은 감숙산의 우산산맥과 섬서성의 진영 사이에 있다. 중국의 모든 사료들은 사무이산의 위치를 감숙산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상의 문장에서 중요한 사실은 사무이태백이라는 글씨이다. 사무이태백. 태백산은 분명히 사무이산이며 중국의 장백산은 사무이산인 동시에 태백산이라는 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의 그 방향과도 일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사 지리를 좀 더 공부를 하고 자료를 많이 모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천부단도 또 여기 있다고 그 조홍근의 홍익인간 7만년 역사에서는 지도를 표시하고 있어요. 왜 백두산 쪽에 신시에 있질 않고 천부단이 이쪽에 있나요? 이것은 태호 복희씨의 이동 경로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화살표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요거는 김선주 박사, 중국의 성씨 현황. 그래서 삼왕호제의 성씨에 대해서 이제 강의도 하고 하는 데서 거기서 발췌를 해온 것입니다. 캡처한 것이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삼왕오제의 후손들은 누구이며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범주 설정을 할 때 이 삼왕오제와 그 후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진화의 삼왕오제 분류,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표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 한 곳에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동이족, 화하족, 묘만족으로 이제 중국은 자기들의 역사들을 그 족의 분류를, 문화권을 또는 그 족속을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이제 그렇게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죠. 삼왕오제는 기록마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삼왕오제의 분류는 그 우시라 교수의 요하문명론에서 이제 발췌한 표입니다. 진화의 삼왕오제 태호 복희씨, 이렇게 사당이 있죠. 하남성 회양현에 있다고 하고요. 태극문양을 손에 들고 있죠. 또 삼왕오제 염황자손이다.
중국인은 염제신농과 황제헌원의 자손이다. 염황자손이다 해서 하남성 정주시에 저렇게 아주 미국의 큰 바위의 얼굴들 있죠. 대통령 4명. 그것 본따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더 크게. 그런 내용들이고요. 다시 중화 3조당이라는 건 또 헌원과 신농 여기에 치우천왕을 또 같이 해서 3조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오늘날 중국의 전체 영토, 현재 영토에 보면 조선족들 동북아 쪽에 그 단군 조선의 역사, 또 뭐 발해의 역사, 고구려의 역사들이 전부 현재 자기들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좌오지 환웅도 이렇게 해서 다민족 공동체다, 연맹체다. 이제 이렇게 역사의 틀을 잡아서 환웅도 자기들의 선조의 시조의 하나로 이제 이렇게 삼황으로 해서 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토가 넓어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억지라고 저들의 입장에서는 억지라고 생각이 되지를 않는 것이 만약에 우리나라도 영토가 좁아지니까 자꾸 우리는 이제 혈통을 따지고 동이족을 따지는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중원을 다 실효적으로 만약에 지배하고 영토를 가졌다고 하면요. 또는 일본을 우리가 지배하고 있다면 현재 그 영토에서 일어난 역사들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중국이 기록하는 것처럼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여기는 옛날에 우리 역사가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 역사 아니다. 이렇게 합니까? 지금 지배하고 있는 땅, 정복한 땅인데. 여기는 우리와 혈통은 다르지만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 대신 이제 이 사람들처럼 그때는 우리가 지배 당했어.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에서 이제 왜곡 항상 우리가 조공을 받았어 이렇게 기록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도 우리 역사의 범주에 포함해서 다뤄야 되겠죠. 옛날에는 거기가 굉장히 강했었다 뭐 이렇게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귀근원 중화민족 역사의 뿌리로 돌아가는 집 귀근원이랍니다. 그래서 그 보면 삼왕오제의 대표적인 인물인 황제, 복희, 신농, 요순이 모두 동이족이랍니다. 이때는 동이족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역사의 범주를 설정을 할 때 이 동이족의 역사를 우리 역사의 범주에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중국의 삼왕오제 시대 어쩌면 그 추나라 이전 시대 그때까지는 현재 그 중국의 역사로 돼 있는 부분을 우리 역사의 범주에서도 포함해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추나라 이후에는 이제 패권을 넘겨준 상태에서 동이족의 뭐 집단 내지는 마을로 이루어서 산다든지 이미 이제 추나라의 그 영향권에 있고 나중에서는 진나라 한나라 지나면서는 이제 한족으로 편입이 되지만 어쨌든 혈통적으로는 동이족의 후손으로 해서 내려온 그 사람들 이제 삼왕오제의 후손이 오늘날 중국 12억 한족 중에서도 꽤 그 비율이 많지 않겠습니까? 가장 많겠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 역사의 범주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됩니다. 진화의 시조관 변화 한번 쭉 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 역사의 그 출발인 환웅 신시배달 시대를 제가 계보별로 뭐 정리한 표 여러 번 소개를 한 것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캡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하족 역사의 출발, 황제 헌원의 계보, 고시씨, 소전씨, 염제 신농과 또 공손씨, 우욱, 헌원, 그 다음에 헌원으로부터
소호금천, 전우고양, 제곡고신, 요임금, 제순중화, 하나라의 시조, 전욱의 손자인 우, 하우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들이 결국은 오늘날 대륙의 주인이 돼 있고 헌원 중심의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자오지, 치우천왕 청구 시대로부터 또 이렇게 돼 있고요. 치우대 헌원, 탕록전투 해서 흐릿합니다만 분홍색 원이죠. 화살표. 이제 파란색 화살표. 그러니까 탕록전투가 거기라고 비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 탕록도 그보다 한참 아래에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 해서 한참 아래 황하 지류에서 이제 일대에서 황하가 그 서해 동해로 꼬부라지는 이 일대 이제 있었다가 여기에서 싸우고 바로 서쪽에 서쪽으로 귀향을 보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록의 위치도 논란이 많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이 지도에서는 현재 비정돼 있는 그 탕록에서 이제 이쪽 황토고원 쪽으로 이사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지도는 이제 송준희 교수의 우리 역사의 진실이라는 데서 발췌한 것이고요. 황제 헌원이 우리 역사에서 분가해 나가는 시기가 바로 기원전 21세기 치우와 헌원의 싸움 이후다. 그런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치우천왕이 헌원을 중원 북쪽으로 쫓아내다. 너는 척박한 땅에 가서 용서를 빌면서 여생을 살아라. 헌원은 장안 북쪽 황릉에서 고향 땅을 그리며 살다가 죽었다. 헌원의 고향은 산동반도 아래쪽에 그쪽이 헌원의 고향입니다. 그렇게 되죠. 자, 중공의 종족 구성. 한족이 12억 92% 차지합니다. 소수종족 56개가 전체 인구의 8%를 차지합니다. 이 56개 소수종족 중에 묘족이라든지 이렇게 우리의 그 동이족 계열의 전통을 또 그대로 염제 신농의 후손이라든지 복희씨의 후손이라든지 치우천왕의 후손이라든지 이렇게 그 동이족 계열의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 역사에서 이제 포함해서 범주에 포함해서 다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족입니다. 92%를 차지하는데 한족 중에서 우리 역사에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생각해 봅니다. 저들은 스스로 사망오제의 자손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사망오제가 동이족이었다는 사실에서 그 단초를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초가 바로 중공의 성씨에서 찾을 수 있겠다. 중국의 10대 성씨, 이 중에 삼황오제, 동이족인 삼황오제의 후손이라고 하는 성씨들은 몇 개 있어요. 꽤 많은 것으로 압니다. 연구할 부분입니다. 중국의 10대 성씨가 전체 인구의 44%, 100대 성씨는 전체 인구의 87%를 차지합니다. 이들 중에 삼황오제, 동이족인 삼황오제의 후손에서 거기에서 성씨가 갈라져 나온 그 성씨를 연구를 하면 그 사람들이 동이족이죠. 혈통적으로 우리와 같았던 옛날에. 그러면 우리 역사의 범주에서 나라를 이룬 국사는 아니지만 족사로, 종족사로서 이들 찾아서 이렇게 한번 같이 다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우리 역사의 범주를 이제 총괄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할 때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역사의 범주를 짜보려는 생각입니다. 보세요. 중국 성씨의 기원, 삼황오제 동이족이고 동이족에서 배출됐고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 동이족인데 중국의 가장 오래된 성씨 이게 다 삼황오제에서 나온 것이에요.
강씨는 염제 신농 그 소전, 그래서 강수에 살면서 강씨가 됐다고 하죠. 그러면 강씨에서 다시 분화된 성씨가 여씨 이렇게 해서 모두 102개랍니다. 이 성씨들 후손들 그러면 다 동이족이죠. 또 황제 헌원도 동이족인데 비롯된 12성씨, 희씨, 유씨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다 여기 맞기림자 임씨도 있군요. 이 사람들 다 우리 역사의 범주에서 다루면 현재는 다 한족입니다만 우리 역사의 범주에서도 이 성씨들을 다 다루면 동이족 계열의 성씨들 혈통적으로 같은 한족이 되어버린 그러나 동이족의 혈통인 이 사람들을 다룰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흔히들 한족은 없다라고 말합니다마는 저들은 없는 한족도 만들어서 하나의 국가로 강력하게 결속시키고 있는데 있는 족속도 단속을 못해 약소국으로 전락한 그렇다면 동이족은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아니면 반성거리가 될까요? 황제가 강력한 권한을 가진 중앙 집권 국가를 지향하는 저들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왕권보다 신권이 왕보다 지방 호족이 강한 그런 DNA를 가진 우리가 경쟁을 했을 때 어느 쪽이 이길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쪼그라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대신 통제는 적게 받으면서 이제 살았겠죠. 이게 쉽게 습성이 바뀌겠습니까? 한편 대륙에 남아서 한족이 되어버린 동이족의 후손도 봐야 되겠지만 대륙에서 건너온 우리나라의 성씨들 여러 가지 사유로 건너왔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리해 봐야 되겠죠. 강태공을 선조로 한 우리나라 성씨 샘플입니다. 진주광씨, 교환호씨, 함양이여씨, 평해구씨, 충주최씨, 앞해정씨, 고모래 정자 다 이제 이런 사람들 연관 관계도 다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